두 번째 기조발제 들을 텐데요. 저희 마을 공동체 하나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강성규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사회적 경제를 향한 신앙 공동체의 상상력, 이제 마을 공동체 하나의 서울에 있는 하나의 교회의 또 사례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선규입니다. 30분은 무리셨나 봐요. 그죠? 제가 남은 시간을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섭외를 받았을 때는 저는 기조발제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이제 사례 발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 저희가 이제 그 남가자동에 있는 마을 공동체 하나에는 하나의 교회라는 곳에 속해 있는 멤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어,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예배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하나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공동체,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개인 소유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협동조합 주택이기도 한 4개의 공동주택을 가지고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동체, 그렇게 약간 부분 집합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살아오고 있고, 저희가 그 내부에서 시도해온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기조발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전 미팅을 하면서 어쩌면은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뭐 경제를, 김홍일 신부님도 이제 신학을 하신 분이시지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저는 신학도 전공하지 않고 경제도 전공하지 않은 그냥 사회학을 잠깐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떤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시도해 왔던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경험 때문에 이제 제가 한 3년 전까지 5년 동안 서대문구 지역 가장 작은 단위의 이제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센터라고 하는 이제 통합센터의 센터장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를 제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체성을 가지고 해나가는 일들에 조금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발제도 신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모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선교적 상상력이라는 이름으로 푸셨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어떤 면에서는 도구성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는 신부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좀 이제 이따 맨 뒷부분에 이제 사회를 보실 박용수 이사장님이, 제가 서대문구에서 일을 할 때 광진 센터장님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이사장님으로 다른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센터장님은 훨씬 더 사회적 경제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유튜브를 찾으면 박용수 이사장님의 사회적 경제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잘 정리된 강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걸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그 앞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가 고민하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저희 마을 공동체가 시도해 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까 합니다. 예,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사실은 서론이 많은 것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대비시키면서 저런 정도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차이,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면, 아까 저게 어떤 화폐의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 신부님은 타임뱅크 예를 드시면서 시간으로 어떤 그 노동의 질, 그 노동을 만들어내기까지에 들어간 투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시간 대비의 동일 노동에 동일 가치를 부여하는 뭐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들이겠죠. 목적하는 바도 어떤 면에서는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이런 생산, 분배, 소비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이게 사회적 경제가 훨씬 더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게 대안이냐 보안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이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것도 자료 찾아보면 어디나 다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안일 수밖에 없고 지향하는 거로는 대안이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현실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예전에 사회적 경제 센터장들하고 만나서 막 얘기하고 뭐 사회적 기업 대표들하고도 뭐 이런저런 포럼을 할 때 얘기를 해보면 이게 보안이냐 대안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사회적 경제가 대체할 수 있냐? 못한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모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CSR 경영, 뭐 ESG 경영,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대안, 좀 더 대안화해가는 거 정도겠죠. 그런데 저는 지향적으로는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공동체와 함께 이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어떤 활동들을 추구해 갈 때 방식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냐,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냐라고 하면 저희는 훨씬 더 방식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연대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의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와 연대와 협력의 방식, 그것을 그냥 사회적 경제 방식, 사회적 경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회적 경제 주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정되는 경제 조직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저 네 가지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숙제처럼 외울 수 있는 네 가지 조직의 형태입니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인증 제도가 있고요. 협동조합은 어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개별적으로 이제 뭐 개별법들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조직 기업의 형태이고 마을기업도 마을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자활기업은 또 조금 다른 이제 부처가 다 다른 곳에서 인정하는 그런 경제 조직인데 저런 경제 조직만이 사회적 경제 주체이냐라고 물으면 너무 협소하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적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제한시킵니다. 접점이 있지만 벗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모자람과 넘침이라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 원리이고 그 사회적 경제 원리, 사회적 방식, 사회적 경제가 전제하고 있는 어떤 경제의 토대, 그것은 연대와 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호혜. 이제 그 신부님이 계속 선물 경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저 호혜는 선물과 교환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수 센터장님이 강의에서 정리하실 때 제가 저 말을 한 그 용어를 사용한 학자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전위적 호혜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호혜라는 명칭이 그 모든 의미를 그냥 다 담습니다. 교환이 우리가 흔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가능하면 등가적 등가적 교환,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득이 되는 교환, 이것을 꿈꾸는 그런 교환이라면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자크 데리다가 말했다는 순수한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인간 본성에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 생일 선물도 주면 내 생일 선물엔 뭐가 없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의 방식인데 저는 그 사이에 호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호혜의 원리는
등가적 이익이나 도움을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주고받는 대상이 동일하지도 않고 시간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받았지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한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딴 데다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금방 갚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갚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보는 상황 속에서 이게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그렇게 갚아질 수도 있는, 그게 호혜성이라고 생각하고, 이 호혜성이 사회적 경제나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어떤 공동체, 특별히 지역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호혜성이 안정적으로 어떤 경제의 방식에 적용이 되려면 지역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 공동체를 사회학적으로 이제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지역 공동체의 3요소로 지역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유대감을 드는 학자의 말입니다. 근데 사회적 유대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사회적 유대감은 공동의 목적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지난 온 겨울을 시위를 하러 왔던 이 광화문을 이제 통과해서 걸어오면서 그때 그곳에서 얼굴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느꼈던 연대감에 대한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연대감은 공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는 지역 공동체의 요소로, 사회학자들은 지역성과 뭐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을 얘기하지만 저는 훨씬 더 그것보다 표면에 와닿을 수 있는 이 바닥 용어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공동의 목적, 이제 상호작용, 그리고 나누어지는 돈과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누어지는 돈과 시간이 있을 수 있으려면 지역성이 훨씬 더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공동체는 물론 지금은 되게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가 지금 요즘 바쁜 거는 이제 저희 공동체가 음성에 한 10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일요일 밤부터 수요일 낮까지는 음성에 내려가 있고,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주일까지는 서울에 와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내려가 보면 서울하고는 되게 다른 형태의 마을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게 존재하고 있고, 그곳에서 보는 가능성들은 되게 달라요. 서울에서 보여지는 가능성하고 엄청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도시에 있어도 공동체이고. 근데 교회가 공동체를 한다 그러면 이단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듣죠. 저희가 그 동교동 버스 정거장 바로 앞에 있는 지하 2층 교회에 있다가 지역 공동체화를 하기로 하고, 그거는 지역 공동체화를 하기로 한 게 먼저가 아니었군요. 그 공동체 주택을 짓기로 한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남가자동, 바로 그 가까운 데 있는 남가자동에서 공동체 주택을 짓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지역은 남북가자, 그러니까 남가자 1동, 2동, 북가자 1동, 2동, 이 4개의 동을 통틀어서 한 반동 정도의 크기로 남아 있는 비아파트촌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주거 밀집 지역도 아니고요. 그냥 비아파트 지역. 나머지는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 마지막 개발된 가장 큰 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거기가 이렇게 남아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공동체성이 유지가 돼서 거기에 있었던 목욕탕 하나가 온 마을에 소문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어요. 되게 시골 같죠. 얼마 되지도 않은 서대문구인데. 근데 이제 그곳에 가시는 분의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문을 듣다 보면 저희가 거기서 집을 짓는다는 소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지역에 퍼졌고, 그 지역에서 그 사실을 가장 우려하는 곳들은 주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네. 교회가 공동주택을 지어? 이단 아니야?
화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의심할 것 같아서요. 뭐 얼마나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겠거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단어는 공동체성이라는 거였어요. 공동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숫자화시킬 수는 없지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있고 공동체성이 약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과 아까 아주 간단하게 연대와 협력 그리고 호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에는 같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얘기하진 않죠. 상호성을 가진 인간보다는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상호성을 가진 인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이기만은 하지 않아. 인간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해.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더라도 그것이 꼭 화폐가 아니어도 인간에게 충분하진 않을까요? 보완적 만족을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들은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사실 이제 뭐 교회 내에서도 이제 신앙 고백의 여러 차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속해 있어도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근데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주로 그 소비층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인간 중심적,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보해내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어떤 면에서 삶의 방식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곳이잖아요. 뭐 저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는 당연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좀 다른 게 있긴 합니다. 제가 저것을 인본과 신본이라고 써놓고 저도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렇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썼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사람을 중요시하지만 사람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는 우리 외부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 내부에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 신에 대한 고백이 그 가운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에서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나, 최고의 가치가 아닌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방식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을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간이든 그 인간을 도구화하거나 아주 장기간 희생시키는 방식이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것은 사실 공동체가 작동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상상력을 펼쳐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따 저희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인 사안의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총체적인, 시간으로도 그렇고 어떤 자기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총체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표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신앙 공동체 하나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마을 공동체 하나이는 사실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좀 관여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택협동조합 하나이, 주택협동조합 시작의 반, 협동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주택협동조합 하나이는 하의제라고 하는 주택을 지었고 그 주택은 8가구와 공동육아 공간과 공동체 비즈니스 공간과 마을극장 가좌동이라고 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협동조합 시작의 반은 하담제라고 하는 공동체 주택을 지었고, 그곳은 청년 코워킹 스페이스와 지역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 공간을 하나 가지고 있는 6가구의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 하나에는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인데, 저기는 그냥 임의단체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예요. 저기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협동조합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협동조합의 방식이 담아낼 수 없는 수준의 강한 공동체성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제도에 맞추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임의단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기는 멤버들이 기금을 계속 내고 있고, 그 기금을 내는 방식은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냅니다. 점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저 안에서 이제 되게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하나하나의 협동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일제 공동육아가 몇 년이 됐더라? 10년 가까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공동체로 살기 시작한 건 13년이 됐고요. 전일제 공동육아, 그 이전에는 그 전 단계의 부모 커뮤니티라는 걸 하다가 전일제 공동육아를 시작을 했는데, 전일제 공동육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 육아라고 유명한 협동조합형 그 공동육아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방식을 취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역시 그 제도에 담기 힘든 공동체성이 저희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모자란 부분도 있었어요. 모자란 건 어떤 거냐 하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되려면 확보해야 하는 전용 공간의 면적. 근데 저희는 비전용 공간이 상당히 많은 거죠. 교회와 같은 건물에 들어가면서 뭐 예를 들면 날씨가 덥거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예배당으로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마을극장 가좌동으로 있는 그 공간이 행사가 없을 때 의자가 쫙 치워지고 거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만으로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방과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해 처음 중학교 1학년이 생겼는데, 저희는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저희가 공동체 그 주택을 짓고 마을 공동체를 하기 시작한 2012년도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저희 공동체 내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얘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13년이 됐죠. 13년이 돼서 중학교 1학년이 들어갔는데 정말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성품이 탁월하게 훌륭하다던가 재능이 많다던가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른 종자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얘들이. 일단 중학교 아이들인데 학교에 갔다 오면 지들끼리 알아서 공동 공간에 모여서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을 오라고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중등 방과후 수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중등 방과후 활동은 그 친구들이 학교 갔다 와서 모여서 너무 집에 안 가서 시작한 활동이에요. 올해 3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형태가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형태로 지금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이걸 열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걸 지역사회에 연다고 하면은 조금 더 총체적인 돌봄 형태를 가진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 가능성을 놓고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그 TF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약간 미루고 연구하고 약간 미루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개인 사업자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제 마을공동체 하나의 이사장이지만 저 바야흐로라고 써 있는 저 회사, 저것이 회사 이름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원래 처음에는 나중에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주식회사로 시작했다가 매출은 거의 없는데 활동은 많이 하는데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개인 사업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 엄청나게 1인 회사인데 엄청나게 많은 멤버들이 뭉쳤다 흩어지는 방식으로 계속 일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곳이에요. 카페세미나 따라멜리 19는 저희가 훨씬 더 공식적으로 공동체 비즈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했던 이태리언 레스토랑이고요. 저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재정 참여자라는 이름으로 한 구자 100만 원씩.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모여서 10만 원씩 모아서 한 구자를 재정 투자를 하기도 해서 그렇게 시작했던 저희 공동체 비즈니스로 시작했던 곳인데 코로나 때 이제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직전에 저희가 이제 이제 겨우 수익이 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1년을 버티다가 이제 2년째 문을 닫은 곳인데 저기를 그냥 계속 이제 바야흐로도 그렇고 카페셈이라는 것도 뭐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개인 사업자로 움직이지만 저희 내부에서는 거의 협동조합 방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제도적 한계들이 있어요.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저 영역을 주택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기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이 두 번째 주택인 하의제 주택협동조합 하나의로 지어진 집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주택협동조합 시작의 반이 지은 하담제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근데 이것에 기초가 된 것은 지금 여기에 사진이 실려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주택인 하심제입니다. 개별 소유 주택이에요. 근데 저것이 개별 소유 주택이 된 이유는 저희가 저기를 토지를 매입하고 짓기 시작한 2011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곳을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공유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살 때 일단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한 사람 이름으로 샀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때 그냥 회사에서 안 물어봤네. 잘렸는지 제 발로 나왔는지 모르는 아무튼 백수인 형제가 있어서 이 친구 이름으로 샀습니다. 제일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짓는 과정에 굉장히 지난한 고생을 했고요. 그 기간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원래 2012년 6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던 집인데 2013년 3월에 들어갔거든요. 4월에 마지막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우리가 공유할 방법이 생기려고 집이 잘 안 지어졌나 봐.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매우. 물론 그렇다고 이 시공사가 잘못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거긴 잘못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거의 1번, 2번으로 서울시청에 그때는 자치구에서 협동조합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서울시청에서 하게 돼 있었거든요. 시청에 이제 협동조합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를 하러 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법인을 만들어서 서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생 법인이 그러면 이제 그 취득세의 3배 중과세를 때리는 법이 있었고 피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돈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은 거였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었냐? 정말 호혜적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것을 그냥 개별 소유 주택으로 나눠서 이제 준공이 떨어지고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이제 토지를 개별로 가르면서 저희가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번을 냈는데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2번 내는 게 건물 전체에 대한 법인의 취득세를 3배 내는 것보다는 훨씬 쌌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기금을 움직이는 방식은 협동조합에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하심제가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의제와 하담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저기는 취득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여기는 이제 제가 주택협동조합 사례 발표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찾아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욕심을 줄이면 됩니다. 집의 크기를 매우 줄여서 평수를 줄이면 3배의 중과세를 피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집 크기를 무지하게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공동체적으로 해야.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간은 굉장히 작지만 마을극장 가좌동도 내 거, 따라멜리도 저 이태리언 레스토랑도 내 거, 공동육아 공간도 내 거, 마을사랑방 도서관도 내 거, 이렇게 생각해야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신뢰들이 바탕이 돼서 그게 됐고, 가장 최근 작년에 소유하게 된 하소재라고 하는 주택은 저희가 이제는 이제 건축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로 건축비가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은 못 하겠다. 그리고 건축을 지금 음성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선 못 하겠는데, 저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이사 와 있는 저희 말공동체 하나에 있는 성인 100명 정도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와서 살다 보면은 공동주거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근데 공동주거는 공간이 모자르고 29세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성별이 다른 남녀 아이, 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이 3개가 있는 집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몇 개 안 되는 집은 그런 필요를 가진 집들이 지금 있고, 걔네들이 커서 나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집을 마련하고 싶었고, 그걸 마련하는 방식을 구하다가 세 집이 모여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럼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1명이어야 되거든요. 소유주가 1명이나 소유주가 3명인,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이상하게 가면은 명의신탁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아닙니다. 그냥 단독 주택, 1인 소유의 주택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적 삶에 동의하고 있고, 그 공동체의 안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주택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능했던 것은, 저 사람들은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공동 식사를 하는데, 공동 식사를 하고 앉아서 이제 한번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저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이 만들어낸 어떤 그냥 작은 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켜보고자. 예,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시도해온, 저거는 이제 꿈꾸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시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경제 방식이에요. 공동체가 아까 모자람과 넘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교회가 사회적 경제를 하기에 모자란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김홍일 신부님이 이제 루터 말씀도 하시면서 예를 드셨지만, 우리가 어떤 총체적 타락, 그러니까 전인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인적인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총체적 신앙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 어떤 적용을 할 때, 특히 돈과 관련된 적용을 할 때는 소비를 중심으로 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과 조금 더 나아가면 청지기적인 소비 정도. 물론 이제 청지기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청지기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특히.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도 제가 며칠이 아니고 바로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한 800명 정도가 출석을 하는 단단한 지역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 바자회를 하면은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장도 담그고 뭐 이것저것 하셔가지고 물품 판매를 하고, 순수익금이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온답니다. 바자회 한 번에 3천만 원 정도가 나오려면 그게 한 번이 아니가 얼마나 많은 시간 노동에 애를 들여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온 얘기가 그 돈의 용처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교회에도 당연히 이제 800명 정도 교인 계시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이제 홀로 사시는 노인들도 계시고, 이제 뭐 그런 모자 가정도 있고,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내린 결정은, 그것은 편파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은 어디로 갈게요? 주민센터로 갔답니다. 그럼 주민센터로 가면 주민센터에서 나누는 방식은 편파적이지 않냐? 이 교회가 얘기하는 편파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사실 똑같잖아요. 지금 이
정부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거 뭐죠? 소비 민생 지원금을 왜 돈이 많은 사람한테도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문제가 그대로 일어나는데, 사실은 뭐를 피하고자 한 거냐면 그냥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말을 피하고자 한 것이지 방식의 문제를 얘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집담회 때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려면 저 공동체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 연대 경제의 방식을 취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그것을 기반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만 하는 것들을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정말 많은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어떤 제도화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취하느냐 아니냐는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저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음성의 공동체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역적 한계나 구성원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시간이 없었는데, 저희 구성원이나 저희 지역의 특성상으로 저희가 무슨 어떤 이렇게 제조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저희는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 출신들이 거의 없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걸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는 멤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역 돌봄, 서울과 연계된 공동체 내부의 돌봄,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있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이런저러한 가능성들을 이제 들어보고 싶으셔서 오셨을 텐데, 이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구성원적 특性, 어떤 정도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고민하시면서 저는 끊임없이 그 공동체성을 강화시켜가는 노력을 복음을 중심으로 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삶의 방식, 경제라고 하는 내 삶의 영역을 띄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꿈꾸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풀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